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이미 통과를 했고 발표도 국토부에서 2월 2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간적인 문제로 그동안에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강의를 했는데요. 이미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2월 28일 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고 계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조정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할 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조정 강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난 이제 현행 법령상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의 10 내지 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를 할 수 있었지만은 허가 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도의 실효성이 좀 약화가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 기준 면적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소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주택이면서 4계층 이하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또는 이하인 이런 주택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구분 등기가 되는 주택들을 얘기하죠. 이제 소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어떤 투기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어 장치가 사실 없다, 실효성이 약화된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소형이라고 하면은 우리 또 주택들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있죠. 그 대지의 지분이 그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상회하는 것보다는 하회하는 어떤 소형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주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박스의 안에 있는 이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인데 용도 지역별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도시 지역에 주거 지역의 기준 면적이 전에는 180제곱미터였었던 것이 이번에 6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6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18.15평을 얘기하는데 이 대지 지분이 18.15평 이상이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전에는 200제곱미터였었는데 150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면 평수로 환산한다라면 45.38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였던 것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외지역의 그 지역에서의 기준 면적은 어떠냐 살펴보면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는 25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이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데에서의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허가를 받고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유형에서 우리가 토지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주택거래에 있어서도 이 주택은 토지를, 즉 대지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뭐 그 아까 요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소형 연립주택이라든지 소형 다세대 주택 같은 이 작은 면적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면적들, 예전에 이 기준 면적들을 대부분 상회해서 적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나갔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의 어떤 실효성에 제동이 걸려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그런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당구장 표시해 놓은 요거요. 이 지자체에서 기준 면적의 10%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에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 초과 토지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전에 기준 면적은 180제곱미터였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10%면은 18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60제곱미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60제곱미터의 10%면은 6제곱미터입니다. 6제곱미터면은 평수로 환산하면은 1.815평이 되겠죠. 1.815평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형 연립주택의 대지 지분이 1.815평 이하 되는 것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 기준 면적을 상당히 아주 강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 면적의 10%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적이었던 그 거래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지가가 급등한다든지 그런 지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지자체장이 기준 면적의 10%로 기준을 따로 고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간에 거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에게 허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투기적인 거래가 원천봉쇄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행령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개요를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즉 목적은 사실 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한다라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정 대상으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는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그리고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5년 이내에 지정이 가능하고 다시 재지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5년을 지정을 했는데 또다시 재지정이 5년이 됐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토지에 대한 거래는 사실상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이제 그 지정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를 해서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이거를 꼭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 자,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지로 2년 이상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복지 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2년 이상을 또 의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농림축산업에 대한 토지는 허가를 받고 거래를 했을 때 이러한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 등을 경영하는 것이 2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했다라면 농사를 짓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농사를 2년 이상 지어야 된다는 의무적인 기한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라면은 그 사업의 이용을 4년 이상 해야지만 되겠고요. 또 현상 보존용으로 해서 나대지 등 개발 이용이 제한 금지된 토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이용 의무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허가 절차를 보게 되면요. 허가권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입니다. 시, 군, 구청장이에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군청이 되겠죠. 구가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이 되겠고요. 또 시에서는 시장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검토를 15일 내에 하고 이제 합당하다 그러면은 허가증이 교부가 되겠고요. 그럼 거래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불허가 시에는 불허가 통보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앞으로 와서 첫 번째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에 대한 조정 강화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수요자가 됐든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념을 해야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다는 것은 자금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지분거래입니다. 기획부동산이 사실 지분거래를 가장 많이 하죠. 한 필지 내에 있는 이 부동산 거래를 뭐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까지도 집어넣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작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부분은 고치게 되면은 상당히 잘하는 것이죠. 자, 다음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자, 지분거래가 아니고 단독 소유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1억 원 이상만 되게 된다라면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모두가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1억 원 이상의 토지니까 사실상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때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1억 원 미만의 어떤 그 토지 가액은 사실 찾아보기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가 아마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회피의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게 편법으로 이게 수차례 나눠서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예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다 라고 하면은
합산을 해서 만약에 1억 원이 넘게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지분거래가 아닌 1억 원 이상의 거래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눠서 체결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까지 합해서 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 그리고 지분 거래는 1억 원이 아니라 금액과 상관없이 이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것. 지금도 우리 여러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의 어떤 피해가 아직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획부동산의 그 불법, 탈법적인, 편법적인 그런 이제 거래를 이렇게 좀 진작에 좀 강화 조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요, 사실 가장 친한 사람한테서 전화가 많이 오죠.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조심들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기타 지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외 기타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6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편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6억 원 이상 거래에 있어서 1년 이내에 또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 그리고 또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이때는 지분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때는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 만약에 합산을 했는데 6억 원 이상이 되게 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원 이상이면은 또 지분거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 기타 지역은 6억 원 이상이 해당이 되니까 그렇다면 좀 찜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억 원 미만의 토지를 취득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외 기타 지역에서 5억대보다는 한 4억대 정도, 3, 4억대의 토지 거래가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5억대도 아니고 왜 3, 4억대냐? 5억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5억대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사실 5억대 취득한 것이 6억 원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나중에 내가 양도할 때. 그렇게 되면은 매매 의뢰 가격이 6억 원을 넘어버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매수인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3, 4억대 토지가 거래가 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지 투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으로 가실 때는 특별히 개발이 좀 이렇게 시작되거나 또는 예정이 되었거나 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이런 곳 쪽이 좀 그래도 투자처로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러면은 토지 시장은 지금 봤으니까요. 그럼 주택 시장은 어떠냐? 자, 현재 일정한 주택의 거래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는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데는 다 규제지역이 되겠죠. 거기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되겠고요.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6억 원 이상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에 6억 원 미만 주택의 거래는 그래도 비교적 좀 수월하게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세제에 있어서도 취득에서부터 보유, 양도까지 이 비규제 지역은 좀 어느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미래가치가 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 지역 쪽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비규제 지역 쪽에서 공간구조가 변화되는 그런 지역 쪽으로다가 추가 취득을 하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이제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설된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금년 2월 28일 이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이제 부연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2월 28일 이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즉 2월 28일 전, 즉 2월 27일까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관련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기간 내에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따로 해도 되겠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일괄 제출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실거주 또는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좀 잘 알고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